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이경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임신 계획부터 임신 중 검사와 의학적 관리, 그리고 출산 후 관리까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임신 계획입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임신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엽선 복용, 풍진 예방 접종, 금주, 금연, 체중 관리입니다. 엽산의 결핍이 신경관 결손의 원인이므로 임신을 준비한다면 엽산 0.4mg, 400 마이크로그램이라고도 하던데 이것을 매일 처방받은 대로 복용하셔야 합니다. 임신 중 풍진 감염은 태아의 선천성 난청, 백내장, 심장기형 등의 그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전에 풍진 항체가 있는지 혈액 검사를 하고 만약 항체가 없다면 적어도 1개월 전에, 임신 1개월 전에는 예방 접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섭취를 하게 되는 경우에 태아기형을 유발하고 흡연은 조기 진통 등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에 해로움으로 금주, 금연을 해야 합니다. 적절한 영양 공급이 태아 성장에 필요하지만 과도한 체중 증가는 오히려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에 해로움으로 적절한 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상 체중이라면 임신 기간 중 11kg 정도 내외의 증가를 권장합니다. 자, 그럼 임신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피임을 안 하고 있는데 생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임신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소변 검사를 통해서 스스로 임신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가까운 산부인과 병원에 가시면 보다 정밀하고 정확하게 소변,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임신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임신 중에는 여러 가지 몸의 변화가 생깁니다. 피로감과 졸음,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다리와 발에 부종도 생길 수 있습니다.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탄력 스타킹을 신거나 다리와 발을 높여 올려서 쉬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부종은 전자간증, 임신 중독증으로 알려진 자간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산부인과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하도록 합니다. 호흡곤란도 임신 후반기에 생길 수 있지만 이런 증상도 폐질환, 심장질환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니는 산부인과 선생님과 반드시 상담하시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임신 중에 시행하는 검사와 의학적 관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임신 기간은 크게 임신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임신 초기는 14주까지, 임신 중기는 28주까지, 그리고 그 나머지는 후기입니다. 자, 그럼 임신 시기별로 산정 검사를 알아볼까요? 임신 초기에는 자궁 내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평가하여 이후 태아 발달이 시기별로 적절한지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신 10일에서 13주경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 목덜 및 투명 두께를 측정하고 임신부의 혈액 검사를 통해 기형아 검사, 즉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의 선별 검사를 시행합니다. 최근에는 35세 이상 고령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10주 이후 임신부 혈액 내에 태아 DNA를 이용한 NIPT, 즉 태아 DNA 선별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런 선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일 경우 육모막 검사, 양수 검사 등과 같은 확진 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이때도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과 반드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5주 이후에서 28주까지 임신 중기에는 임신부와 태아 모두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4주 간격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태아 성장, 양수양, 태반 위치 등을 확인하며 임신 20에서 24주경 정밀 초음파를 시행하여 태아의 구조적 이상을 확인합니다. 임신 15에서 20주에 임신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신경관 결손,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신 초기에 기형아 검사로 1차로 시행을 한 경우 2차 검사까지 시행하여 결과를 판정하고 만약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쿼드 검사를 시행합니다. 임신 24주에서 28주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을 합니다. 다만 임신부가 너무 비만하다든가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다든가 임신성 당뇨병의 그 이전 임신에서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주수와 상관없이 내원 즉시 시행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 후기에는 대부분 초음파 검사와 태동 검사를 통해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신 36주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2주 간격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태아 성장, 움직임, 양수양 등을 확인합니다. 비수축 검사 또는 태동 검사라는 말이 이제 많이 들릴 텐데 그 검사는 태아의 움직임이 활발한지 태아 심박동이 정상인지를 확인하고 이와 함께 자궁 수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자, 이제 출산과 출산 후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출산은 어떨 때 병원에 가야 하는지 하는 징조가 있는데 이슬이란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슬이란 자궁 경부를 막고 있던 점액이 빠져나오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이슬이 비치고 보통 10시간에서 3일 뒤에 진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진통, 이런 진통은 자궁이 수축하는데 그 수축과 함께 시작됩니다. 초기에는 20에서 30분 간격으로 10초에서 20초 지속되다가 점점 진통과 진통 사이의 간격이 짧아집니다. 자, 아래에 여기 파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수는 양막이 찢어지면서 양수가 흘러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병원에 왔어요. 그리고 출산을 진행을 하겠죠? 자, 어떻게 진행이 될까? 간단히 살펴보면 제1기, 그리고 2기, 3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1기는 준비기입니다. 이 단계에는 진통이 시작되고 자궁 입구가 완전히 열릴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보통 자궁 경부는 10cm 정도를 열렸을 때 완전히 열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2기는 아기가 출산되는 산출기, 배출기입니다. 아기가 나온 후에 자궁이 강하게 수축하여 태반과 탯줄이 빠져나오는데 이 단계를 제3기, 후산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곡선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출산 진행 과정을 곡선으로 표시한 그림입니다. 분만 1기에 자궁구가 열리는 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산부, 그러니까 한 번 이상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인 경우에 더 이렇게 빠르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 이상 출산하신 적이 없는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금 약간 느리게 진행을 합니다. 자궁 입구, 자궁구가 3cm 내외로 열리기 전까지는 속도가 느리다가 그 이후에는 이렇게 빠르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기가 자궁구가 완전히 다 열린 후에도 머리가 빠져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서 다시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 분만 출산의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질식분만 또는 제왕절개, 그러니까 질식분만은 자연분만이라고도 합니다. 임신부에 질을 통해 분만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활성기를 기준으로 약 5시간 정도입니다. 물론 상태에 따라 12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 제왕절개는 1시간 내외 소요됩니다. 분만 후에 질식분만, 자연분만하는 경우에는 출산 후 보통 이틀 정도이고 제왕절개는 3에서 4일 정도에 퇴원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자연분만은 분만 진행 시에 통증이 발생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무통분만을 시도하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진통제가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만 후에 상처는 자연분만은 회음부, 절개 부위가 생기고 제왕절개는 복부에 아기가 나오는 부분에 10cm 내외의 상처가 생깁니다. 수유는 두 경우에 모두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면 충분히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분만이 안 되고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경우는 아기가 너무 클 때, 4kg 정도 이상일 때, 그리고 산모의 질병으로 자연분만이 불가능할 때, 그리고 전치태반, 두니태위, 쌍태아, 그리고 이전에 제왕절개나 자궁근종 수술 등의 자궁 수술을 하셨던 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분만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산모가 원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분만을 우선은 시도를 하다가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진통 중에 태아 심박동수가 이상을 보이는 경우, 즉 아기가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태를 보이는 경우 또는 분만 지연, 즉 진통 시간이 길어지는데 아기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기를 다 낳았죠. 산욕기, 즉 낳은 후에 출산 후의 상태를 산욕기라고 보통 말합니다. 보통은 출산 후 6에서 8주 정도를 말하고 회음부 부분이나 아니면 복부 이런 데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출혈이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담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유수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모유수유가 아기에게 미치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고 또 아기의 중추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면역물질과 항체를 포함하고 있어서 아기가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천식, 습진, 림프종, 당뇨병 등과 같은 비감염성 질환 발생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 관심이 가장 많으신 인지능력 발달과 정서적 안정을 높이고 사회성도 향상시킵니다. 아기한테만 좋을까요? 아닙니다. 산모에게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산모에게 좋은 점은 아기가 젖을 빨 때 반사적으로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자궁을 수축시키고 이로써 산후출혈을 줄입니다. 그리고 젖 분비 호르몬이 분비되어 배란이 억제되므로 자연 피임 효과가 있습니다. 칼로리 활용이 높아져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 골다공증 예방, 유방암, 난소암 발생 빈도 감소,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자, 많은 걸 배우셨죠? 임신 계획부터 출산, 모유수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청각장애 유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청각장애가 아이에게 유전될 가능성은 청각장애와 관련된 부모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와 그리고 청신경을 손상시키는 약물이나 소음에 노출되거나
감염 이런 것 같은 환경적 요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에게 난청이 있든 없든 간에 신생아가 고도 난청으로 태어나는 것은 대략 1000명 중 1명 정도입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선천성 난청의 약 50%는 환경적인 원인인데, 이건 엄마가 임신 중에 풍진에 감염되었을 때, 아기가 출생 전후에 뇌수막염에 걸렸을 때, 그리고 아기가 출산 시에 저산소증에 빠졌을 때이고, 나머지 50%는 전혀 유전성 체질과 관련이 있지 다양한 그런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유전 방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난청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난청 유전 방식에 따라 아기가 난청일 확률이 10에서 100%로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선천성 난청의 약 50%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전적 체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